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총보다 강한 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흉노 정벌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북방민족의 아버지뻘 되는 전투민족인 흉노족과 초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하를 통일한 제국 한나라의 격돌 이야기를 다룰 것인데요. 한나라 유방의 흉노 원정부터 불세출의 명장 곽거병의 흉노 정벌기까지 흉노와 한나라의 대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나라 유방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초안지에도 나오듯 유방은 거의 역사상 최강 무력을 지닌 역발상기겟의 항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천하 통일을 이룩하여 한 제국을 세우죠. 그런데 그런 유방에게 또 하나의 적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한나라 북쪽에 있던 북방의 강자 흉노족이었습니다. 한나라는 통일은 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진 상태. 그래서 흉노는 그 틈을 노렸고 마음껏 한나라를 침범하여 시시때때로 가축과 물품들을 약탈해갑니다. 그래서 유방은 화가 나서 항우를 꺾었더니 이젠 저 북쪽 총것들이 주제 모르고 자꾸 쳐들어오네. 이 자식들 좋아, 천하 통일을 이룬 우리의 군사로 저 흉노 놈들을 꺾어버리자. 그렇게 유방은 기세 좋게 숱한 전쟁으로 단련된 베테랑 군대를 이끌고 흉노족에 쳐들어갔으나 이게 웬일,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군사는 흉노족에게 오히려 대패하고 유방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 돌아오죠. 이것이 백등산 포위전이라고 불리는 한나라의 굴욕 중 하나입니다. 저 총것들이 뭐 이리 세냐? 유방은 아직도 무력의 왕이라 칭송받는 항우를 꺾은 존재였지만 그런 유방군을 흉노족은 물리친 것인데 어떻게 흉노족은 이런 유방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흉노족의 유목민족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오직 말과 활로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유목민족들에게 살아남기 위해 말을 몰고 악착같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은 군사훈련이나 다름없었고 사냥을 실패했을 때 굶주림을 견디며 버티는 것은 어떠한 험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존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흉노는 전 국민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은 차라리 전투 기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훈련이 몸에 배는데 제 아무리 한나라라도 그런 전투력을 따라잡는 것은 매우 무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흉노에게는 한나라조차도 손을 쓸 수 없었고 한나라로 불이 나게 돌아온 유방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흉노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초안지에서도 내내 나오듯이 매우 교활한 유방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런 놈들을 현재로서는 싸움으로 이기는 게 불가능해. 그렇다면 전투를 안 하고 이길 방법은 없을까? 바로 전투 없이 흉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신하들과 많은 의논을 한 끝에 해답에 다다르게 되는데 흉노족이 강한 이유는 말과 척박한 환경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걸 없애서 흉노를 약화시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유방은 꾀를 내어 흉노에게 사신을 보내 어떤 조약을 흉노와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항목, 한나라는 흉노의 아우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조약을 들이밀어서 뜬금없었긴 했지만 당연히 중원 최강의 왕조 한나라에게 형님 소리를 들으니 흉노족은 이에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무역시장 개설과 매년 비단 제공이었는데 당연히 흉노는 무역도 하게 해주는 데다가 공짜로 비단까지 준다는 이 항목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처럼 좋은 조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태 흉노는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유방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이 조약은 흉노를 뼛속부터 썩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아까 유방이 말했듯 흉노가 강한 이유는 두 가지, 말과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흉노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야 하는데 지금 맺은 조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 둘을 없앨 수 있었죠. 아까 맺은 조약의 두 번째 항목에 담긴 유방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무역에 대해 살펴보면 흉노는 가진 게 말밖에 없으니까 말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를 할수록 흉노의 말들은 한나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흉노는 말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공짜로 흉노에게 매년 막대한 비단을 공급해주는 것은 그런 값비싼 비단을 계속해서 넘겨주다 보면 흉노는 지금 하고 있는 수렵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은 비단이 계속 공급되니 하기 힘든 수렵을 곧
곧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서서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척박한 환경에 실증이 나고 비단을 위주로 하는 한나라의 생활 양식에 동화되어 친중국화되어 호전성이 사라질 것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전투력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족이 그렇게 약화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때쯤 되면 어차피 흉노는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질이 멸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약화된 제국은 분열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우 중국적인 발상으로 막대한 재물 러쉬를 통해 장기적으로 흉노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유방의 대전략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고 유방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남겨놓고 유방은 이걸 잘 따라라, 조금만 자존심 굽히고 계속 이러다 보면 언젠가 흉노는 무너질 거다 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유방의 뒤를 이은 황제들은 이것을 잘 따라서 흉노에게 계속 물품들을 바치는 정책을 이어옵니다. 그래서 흉노는 겉으로는 값비싼 비단을 많이 얻으니까 좋아 보였지만 정작 흉노의 말들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막대한 비단 러쉬로 인해 흉노의 호전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방의 대전략은 50여 년 동안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떤 황제가 왕위에 오르자 그 전략은 송두리째 뒤엎어져 버리는데 그 황제는 그 유명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 우리에게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무제는 그만큼 매우 강력한 정복군주였고 고조선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남월도 정복했는데 당연히 그런 호전적인 성격의 무제는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흉노에 대해서 했던 생각은 나의 대한나라가 아직까지도 굴욕적으로 흉노와 형제관계이고 공물까지 바치고 있다니 우리 한 고조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황제, 나는 이게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게다가 흉노를 약화시킨다는 작전은 애초에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무제 시절까지도 흉노는 여전히 틈만 나면 한나라에 쳐들어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한무제는 뭐 비단 주느니 말을 뺏어오니 하면서 흉노를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따위 물렁한 전략으로 저런 놈들을 상대하면 안 돼. 오직 무력으로 저놈들을 찍어 눌러놔야 찍소리도 못하지. 즉 흉노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겠다. 유방의 대전략을 깨고 흉노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제가 전쟁 결심을 한 것은 언뜻 보면 매우 무모해 보입니다. 유방 때만 보아도 흉노는 한나라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무제가 그랬던 배경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당시 한나라의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경제력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많은 인구 덕에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한무제 때 이르러서는 돈이 넘쳐나서 국고의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 사서에 의하면 먹을 것이 남아돌아 버려질 정도였죠. 이런 표현이 사서에까지 등장한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한나라는 부강했던 것이고 이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으로 군사에다가 돈을 쏟아 부으면 흉노족의 그 강력한 전투력마저 압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결국 경제력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마들도 엄청나게 충원해 놓았겠다. 그들을 동원하고 국고에 넘쳐나는 돈으로 군사들을 무장시켜 그렇게 정복군을 꾸리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그 정복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은다 해도 이상한 사람을 사령관에 앉히면 전부 다 말아먹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정복군대의 사령관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무제는 그런 정복군 사령관을 뜬금없는 사람에게 앉히는데 바로 자신이 아끼는 애첩 위자부의 조카, 즉 자신의 처조카인 곽거병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에 갑자기 앉힌 것인데 문제는 그의 나이가 21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제가 잘 나가다가 이런 짓을 하니 신하들은 띠용했겠죠. 이건 완전히 자기 혈족을 고위간직에 앉히는 낙하산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아무리 애첩이 좋아도 그렇지 그 조카를 사령관에 임명하냐? 완전 낙하산이네. 폐하께서도 썩었. 게다가 21살? 이번 원정 망하는 거 아니야? 과연 국가 돈을 다 털어서 군사들을 마련했는데 왜 다른 경험 많은 지휘관을 놔두고 저런 20대 극초반의 애송이를 임명했을까요? 무제가 정신이 나간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무제는 괜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3년 전의 일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3년 전 본격적인 대정벌에 나서기 전에 무제는 흉노족의 전투력을 측정해보기 위해서였는지 흉노를 먼저 쳐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정벌은 아니었는지 무제는
자기 친척들을 군사들에 딸려 보내서 공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곽거병이 포함됐죠. 당연히 이건 낙하산이었습니다. 그저 애첩의 조카라는 이유로 군사를 주어서 딸려 보냈던 것이니 말이죠. 이렇게 황제백으로 장교가 되었으니 당연히 다른 장교들은 눈꼴 시었겠죠. 그때 곽거병의 나이는 18살. 그렇게 곽거병은 아무 경험도 없는 풋내기 상태로 800여 기의 기병을 이끌게 되는데, 그런데 웬일 황제백으로 우연히 군사를 지휘해본 것에서 곽거병은 흉노족을 2000명이나 사로잡고 무려 흉노 선우의 가족, 즉 귀족들을 2명이나 사로잡거나 죽입니다. 참고로 선우란 택리 고도 선우의 줄임말로 흉노족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흉노 선우의 가족들을 고작 800명 데리고 2명이나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않고 몇백 리를 혼자서 진군하여 이룬 전과였습니다. 시작은 낙하산이었을지 몰라도 알고 보니 이 곽거병은 희대의 군사 천재였던 것이죠. 한편 정작 곽거병을 눈꼴시어하던 소건 등 다른 장군들은 흉노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흉노에게 투항하고 변절한 장군도 있었죠. 곽거병은 한 번도 군사를 지휘해본 적이 없는데도 이런 현역 장군들보다 더 무용을 떨쳤으니 이때부터 한 무제는 와, 얘 물건이네 하고 곽거병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무제는 그를 관군후라는 관직에 앉혔고, 그리고 3년 뒤까지 계속 곽거병을 지켜보다가 본격적인 원정을 시작할 때가 되고 곽거병이 21살이 되자 그를 아예 사령관에 임명한 것이죠. 이런 파격적인,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대단히 언짢은 등용에 다른 장군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벼락 출세한 곽거병을 시기하게 되죠. 하지만 곽거병은 사령관이 되자 재능에 나이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데, 이제 한 무제의 흉노 정벌 프로젝트에 막이 오르고 본격적 원정이 시작되자 곽거병은 이번엔 1만 기병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가는데 곽거병은 또 자기 혼자서 진격합니다. 다른 장군들은 당연히 아니 저렇게 단독 행동하면 저런 무모한 풋내기 놈이 뭐 어차피 저러다 깨지겠지, 그냥 냅둬, 쟤 깨지면 우리 좋은 일이지 뭐.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곽거병은 혼자서 1000리, 즉 당시 한나라 도량령 기준으로 400km 가까이 진격하여 백병전을 벌여서 흉노를 9000이나 사상시키고 또한 무려 흉노의 왕인 전란왕과 노호왕을 죽입니다. 흉노 선우의 거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왕들인데 이런 초고위 관료들을 아예 목을 베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건 적진 관할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운 공이었으니 그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무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 공을 치하하여 곽거병에게 시급 총 3600호를 하사하는데요. 시급이란 받는 이에게 토지를 내리고 그 땅 안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것인데, 즉 3600명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죠. 1년에 100만원씩만 한 사람한테 받아도 36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았어도 곽거병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흉노를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좋은 저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전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벌면 방탕하게 되기가 쉬운데 곽거병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전투를 순수하게 즐겼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곽거병은 또 전쟁터로 나가고 이제 다음 전투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공소노라는 장군과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곽거병과 공소노는 약속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러나 약속대에 맞추어서 곽거병은 도착했으나 공소노는 길을 잃어서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체될수록 흉노는 대응할 시간을 벌었고 한나라가 승리할 확률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곽거병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오지를 않네. 그럼 그냥 나 혼자 돌격하지 뭐. 그는 그렇게 되자 공소노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흉노 땅 한복판으로 진격해버립니다. 당연히 또다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건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흉노도 이를 알았고 이렇게 제발로 기어들어오는 곽거병에게 드디어 곽거병 저놈을 처리할 기회가 왔구나. 이번에 저놈이 들어오는 곳은 나의 오왕에 관할 한복판이야. 그러니 이번에 반드시 저놈을 없애리라 하고 곽거병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시의 흉노 선우였던 이치사 선우의 명령 아래 무려 5명의 흉노 왕들이 그를 둘러싸서 섬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곽거병은 그의 아랑곳 않고 진격하며 그들을 모조리 격파했고 보란듯이 그 5왕 모두를 사로잡고 심지어 이번에는 흉노 선우의 아내, 즉 흉노의 황후까지 사로잡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투에서 곽거병이 올린 가장 큰 전과는
기련산이라는 중요한 요충지를 흉노에게서 빼앗은 것인데, 기련산은 말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목장, 즉 흉노의 말들이 다 몰려있는 흉노 특등급 전용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곽거병이 이곳을 점령해버리니 흉노는 치명타를 입었죠. 얼마나 이때의 충격이 심했는지 오늘날 전해오는 흉노족의 민요에는 우리가 기련산을 잃어 가축을 먹일 수가 없게 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목민 흉노족에게는 가축이 전부인데 이것의 주 공급지를 점령했다는 건 그야말로 흉노 기둥뿌리를 부러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흉노는 본진마저 옮기게 되죠.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올리니 무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곽거병에게 시급을 몇 천이나 더 내려주어 총 1300호의 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역시 재능의 끝을 달리는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는 하죠. 이렇게 되자 무제는 기세를 몰아 좋아, 거병이도 지금 완전히 기세를 탔고 이제는 흉노에게 막타를 날려서 대흉노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총 공격을 해서 저놈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 아예 흉노에게 막타를 날려서 대흉노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는데 기원전 119년 곽거병에게 기병 5만과 보병 수십만을 주어 흉노를 최종적으로 정벌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원정에서 무제는 곽거병을 너무나도 총애한 나머지, 그런데 이번이 결정적인 원정인 만큼 우리 거병이가 최고 총사령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곽거병을 아예 총사령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는 위청이라는 당시 활약하고 있던 총사령관이 있던 터였죠. 하지만 곽거병을 기어이 총사령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무제는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을 벌이는데 바로 아예 대사마라는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새로 만들어서 곽거병과 위청 모두 대사마가 되게 한 것이죠. 즉 최고사령관을 2명으로 한 것입니다. 위청은 지금까지 총사령관을 하던 명장이었는데 갑자기 곽거병이라는 얘가 굴러들어와서 대사마가 되어 총사령관이었던 자신과 동급이 되었다고 하니 위청은 매우 불쾌했겠죠. 그래서 위청은 내가 기존 총사령관인데 저런 코 흘리게 놈이 갑자기 벼락 출세해서 나하고 대등하게 되다니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원정에서 너보다 큰 공을 세워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곽거병과 위청은 각각 5만 기병을 맡아 총 10만 기병을 이끌고 출정하죠. 둘 중 공을 더 많이 세우려면 당연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무찌를수록 공이 더 커지므로 위청은 최대한 지위가 높은 흉노족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즉 흉노 선우와 붙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이 위청의 바람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위청은 공교롭게도 진격 도중 흉노 선우가 이끄는 직속부대와 맞닥뜨리게 되고 공을 세울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전군 돌격! 위청은 곧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들어가 흉노 선우와 한판 붙어서 승리하죠. 그래서 흉노 본군 1만 9천을 사상시키는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나 위청은 실수를 하고 마는데 패배한 흉노 선우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죠. 이치사 선우는 200리의 추격전 끝에 도망치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선우 직속 대병력을 격퇴한 것은 분명 큰 공이었고 됐다. 선우가 친히 이끄는 군사를 격파했는데 이걸 뛰어넘는 공을 세울 수는 없어. 하하하. 저놈이 후세에 길이 남을 공적이라도 세우지 않고서야. 위청은 이에 만족하는 듯 했는데 하지만 곽거병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곽거병은 위청이 그러는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낮에는 40도에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지옥의 땅 고비 사막을 넘어 흉노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보이는 흉노족들을 모조리 격퇴했는데 이때 곽거병은 우선 선우의 최측근 즉 국무총리급 인물을 포로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여 흉노족 황태자와 대회전을 벌여 그들을 전멸시키고 9만이나 되는 흉노를 대패시킨 뒤 흉노 왕 3명을 죽이고 흉노 중위급에서 고위급 관료들을 83명이나 죽입니다. 참고로 곽거병이 죽이거나 사로잡은 흉노인들을 합치면 총 7만 4천 명이나 되었죠. 자기 군사 수보다 많은 사람을 전투 불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건 반칙이잖아. 그리고 진격하고 보니 대군이라는 곳에서 출발한 곽거병은 어느새 무려 시베리아 근처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리나 진격한 것이죠. 즉 흉노족 영토의 끝까지 찍고 온 것이죠. 그곳이 현재 몽골 땅의 끝부분이자 사막 북쪽 즉 막북이라 해서 곽거병의 이 일련의 전투들을 막북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곽거병은 이 승리를 기념하고 흉노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흉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흉노 민족의 영산 낭거
금거서산이라는 곳에 가서 병사들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까지 할 정도였으면 당시 곽거병의 전투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곽거병은 그렇게 먼 거리를 진격했는데 식량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그건 바로 황당하게도 흉노를 쳐서 이긴 뒤 그들의 식량을 접수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었는데, 대군을 이끌고 2000리를 진격한 곽거병에게 보급로 따위는 없다시피 했으므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이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전투 하나라도 지면 굶어야 하는 판에 이것을 해낸 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곽거병의 이 활약을 기록한 당시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이러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죠. 사기를 쓴 사마천 역시 이것은 천행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곽거병은 그것을 모두 해냈고 그랬으니 역사의 위대한 명장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흉노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흉노 전쟁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물론 한 무제가 나중에도 흉노를 더 공격하긴 했지만 이는 전략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곽거병의 활약으로 본거지가 초토화된 흉노족은 막북으로 밀려나고 분열되어 다시는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곽거병은 이제는 그 많은 시급을 바탕으로 호화롭게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하늘이 그런 젊은 대천재를 시기한 탓인지 곽거병은 그 공을 세운 뒤 얼마 안가 요절하고 만 것이죠. 일설에는 전쟁 후 돌아오다가 오염된 물을 마신 뒤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제는 그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검은 철갑을 두른 군사들을 행군시키고 곽거병의 묘를 웅장하게 세워줍니다. 불과 20대였던 곽거병에게 그렇게까지 해준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래도 흉노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니 한 무제는 만족해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흉노를 제거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흉노 전쟁은 오히려 하고 난 뒤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국고를 전부 탈탈 털어서 진행했던 원정이었던 만큼 그 넘쳐나던 국고가 전쟁이 끝나자 어느새 바닥이 나 있던 것이었죠. 즉 흉노 원정은 사실 한나라에게 별로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방이 했던 것처럼 비단만 바쳐도 충분히 국고가 넘쳐나고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무제의 자존심 센 성격 때문에 흉노를 정벌하느라 국고를 다 탕진한 것이죠. 우선 원정에 들어간 군마들만 해도 수십만 필이 넘게 들어갔고, 거기에 군사들 갑옷과 무기 가격, 수십만 명의 몇 년치 식비, 군사훈련 비용,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얼마일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런 원정을 또 여러 차례 했으니 당연히 다 거덜날 게 뻔했죠. 그리고 이만큼 투자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거 없었고 그냥 흉노를 몰아냈다는 유명무실한 타이틀만 얻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무제는 한번 이겨보니까 이 전쟁의 맛이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흉노를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의미 없는 원정을 많이 떠납니다. 이미 몰아내진 흉노를 또 공격해봤자 전과는 별로 없었고, 이런 무의미한 짓에 수십 년간 또 몇십만 군사가 더 동원되어 그 넘쳐나던 국가 재정은 어느새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파탄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한 무제는 국민들, 특히 상인들에게 균수법, 평준법, 염철, 전매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동아시아사 배우신 분들에게 익숙한 법들일 텐데 이 법들의 배경이 바로 이 무리한 원정 때문이었죠. 이때 국민들이 매우 혹독하게 시달린 탓에 무제 사후 한나라는 다시는 무제 초기의 태평성세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는 훗날 한나라의 쇠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만약에 차라리 무제가 흉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유방의 말대로 계속해서 흉노를 재물 러쉬를 통해 악화시켰다면 한나라는 이런 재정적 타격 없이 흉노를 자연스럽게 몰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혈질인 무제는 참지 못하고 원정을 벌여서 유방의 큰 그림을 스스로 어지럽힌 셈이 되는 거죠.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한 무제에 대한 생각은 엇갈립니다. 혹자는 흉노 정벌과 대외 확장에 주목하여 한나라를 원대하게 만든 명군이라고 하고, 혹자는 무리한 전쟁으로 한나라를 쇠퇴하게 만든 원흉이라고도 합니다. 한나라의 대흉노 전쟁은 이렇듯 역사의 이야기거리는 남겼지만 실질적 이득은 많지 않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흉노는 막대한 타격을 입어 쪼개졌고 서로 갈라져 반목하다가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흉노는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서쪽으로 나아가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훈족이 되는데, 이 훈족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총보다 강한 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직물과 실에 대한 13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대 중국의 비단 생산의 비밀, 비단 교역 때문에 사치로 물든 로마 제국, 바이킹족이 선택한 특별한 돛, 신기록을 세운 스포츠용 직물 등 직물과 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중 비단에 얽힌 흉노와 한나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옷이나 섬유 소재 같은 것은 일상에 매우 밀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여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없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과 직물은 인류 3만년 역사 동안 함께해왔던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에 매우 밀접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실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벨벨 역사였습니다.